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HK플러스 사업단 HK 연구교수 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강연 제목은 항해실습선 북태평양을 가르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북태평양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명태를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뭔가요? 그렇죠. 명란젓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뭔가요? 네, 장난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양 맛살입니다. 자, 이 세 재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명태를 재료로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명태인데 명태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어장 개척으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갖가지 명태 가공식품들을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 처음 원양어업을 시작했을까요? 해방 직후 한국 정부는 국민 식량 확보와 외자 획득을 통한 국가 재건을 위해 원양어업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종합시험선 SS 워싱턴호를 1949년 3월 미국 ECA 원조자금 32만 6천 달러에 인수하고 선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진암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진암호가 있는데 진암호는 1957년 인도양 다랑어 연습시험 조업을 위해 출에 나섰습니다. 이 시험 조업을 성공으로 원양어업의 상업 조업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미국의 통조림 회사 스타키스트에 참치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스타키스트에 참치를 판매하던 김재철 회장은 45년 뒤인 2008년 스타키스트를 인수합니다. 이 작고 초라한 배의 한 척이 오늘날 우리의 밥상에서 마음껏 참치를 먹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태평양 어업조사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1957년에 인도양 다랑어 연승업에 성공하였고 1966년에는 한국수산개발공사의 트롤어선이 대서양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북태평양 어장은 아직 미개척 상태였습니다. 1966년 3월 수산청의 개청으로 아직 기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원양어업은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7월 북태평양 어업시험조사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북태평양 근해에 파견하여 해양조사 및 시험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수산청은 1966년 7월에 부산수산대 실습선 백경호를 동원하고 시험조사단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장은 양재목 부산수산대학 교수를 임명하고 부단장은 한희수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조사과장 수산연구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진 및 백경호 선장 이인호 씨와 선원 21명, 부산수산대학 실습생 어로학과 4학년 학생 3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옆에 사진은 백경호의 이동 경로이고 그리고 단장을 맡은 양재모 부산수산대학 교수의 모습입니다. 북태평양 어업시험조사단은 7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단은 7월 16일 오후에 부산항을 떠나 일본 후쿠오카와 하코다테를 기항하였다가 알류산 열도를 향했습니다. 8월 9일에 일부 변경선을 통과하고 10일에는 알류산 열도의 에이덱섬 서남쪽 신말수역에서 연어, 송어, 유자망 시험 조업에서 송어, 연어 440미를 포획하고 물개, 돌고래 등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부산항을 출항해서 에이덱섬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북태평양 어업시험조사단의 귀국 환영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양어업의 개척을 알리는 부산일보 신문 기사 자료입니다. 추운 기후와 높은 파고의 악조건 속에서도 조사단은 시험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출항 89일 만인 10월 12일에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이 시험조사의 성공으로 북태평양 어장은 곽강을 받았습니다.
북태평양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당시 수산대학 학생들도 실습생으로 북태평양 어업시험 조사단에 참여합니다. 이 조사단에 참여한 실습생이 쓴 당시 원양 실습 일지에는 첫 발을 내딛는 북태평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북태평양에 가본 사람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곳에서 업을 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장에 대한 문헌은 물론 북태평양에 해도를 구할 수도 없어서 하코타테를 경유하여 일본 북해도 대학의 연구기관 등에서 문헌과 해도를 구해서 북태평양으로 출항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단의 한희수 부단장은 지금 생각하면 무작정하고도 대담한 출발이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레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를 일본에서 입수한 후 현지 어장에 도착 직전까지 항해 중에 세부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북해도 대학의 교수들이 조그마한 배와 많은 인원을 보고 걱정하는 모습에서도 조사단의 규모나 준비 상황이 원양업 조사에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1966년 7월 17일에 일본 후쿠오카 외항에 입항하여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조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로랑은 망망대해 위에서 선원들의 눈이 되어주는 필수적인 기계이며 오늘날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로랑도 없이 출발한 것은 그야말로 눈을 감은 채 망망대해를 항해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양업 일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7월 30일에는 일본의 북해도 수산대학을 방문하는데 북해도 수산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을 방문한 실습생들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습생들이 한국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발음 시에 어감 문제를 언급하면서 계속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실습생들이 일제강점기의 역사로 인해 일본에 대한 울분을 느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상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고충도 일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습생들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항해 당직, 식사 당번, 해양 관측 등의 업무를 돌아가면서 담당하는데 특히 야간 당직에 식사 당번까지 하게 되면 고된 노동에 수면 부족까지 겹쳐서 고통이 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멀미를 하거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코다테 항에서 출항해서 위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습생들이 한국의 8월, 9월 날씨를 생각하여 방한복이나 털옷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조사단원과 선원에게만 방한복이 지급되었고 추위에 대비 없이 승선한 실습생들은 그저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실습생들은 카키복을 입고 북해도 수산대학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부산수산대학의 정복으로 상하이에 흰색 유니폼이 있었으나 세탁이 번거롭기 때문에 카키복을 입었습니다. 실습생 정충모는 흰색 유니폼을 입었다면 민간 외교에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입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실습 일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태평양 조사단의 실습생은 단지 업시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로서 민간 외교 사절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양 개척자로서의 자아인식이 실습일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일본 하코다테 항을 떠날 때 교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송 인사를 받았습니다. 실습생 정충모도 이러한 짧은 만남과 이별을 뱃사람으로서의 숙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트랑제는 프랑스어로 외국인, 구괴자, 이방인 등을 뜻하는 말로 한국을 떠나 대양을 항해하는 뱃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어느 곳에도 소속하지 못한 구괴자, 이방인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환송하는 교포들 또한 일제의 식민지배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방인으로서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는 에뜨랑제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북태평양에서 처음으로 접한 해양생물에는 우리말로 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한국 어종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넙치의 경우 국산 넙치와 북태평양에서 어획한 넙치는 모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북태평양에서 잡은 이 물고기의 이름을 붙일 한국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넙치라고 정하고 거기에 북태평양을 줄인 한자어 북양을 붙여서 북양넙치라고 명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시험조사단의 단원이었던 부산수산대학 이병기 교수는 북태평양 어업조사단에 참여해서 조사 실습을 다녀온 이후에 1968년 북양어업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이름들을 명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태평양 어업시험조사단의 원양어장 개척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원양업의 발전을 앞당긴 크고도 담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스페인 라스팔마스와 페네리페에는 당시 원양어선들이 조업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어장으로 선원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 원양어선을 승선하였으나 이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에 잠들었습니다. 미국령 사모아에는 순직 선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 위령탑에는 박목월 시인의 헌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줄기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근대화와 결의 번영 속에 그들의 숭고한 얼과 의지는 살아있으며 수산 한국의 무궁한 발전 속에 그들은 영원히 쉬고 있을 것이다. 원양업의 백길이 자주 오가는 이역의 태양과 성재 아래 정성을 모아 이 탑을 세우나니 위대한 개척자의 영령이여 보람찬 결의의 빗줄이여 이곳에 편히 깃드소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황폐화된 조국의 경제를 일으킨 선원들은 험난한 파도와 싸우고 지난한 어로 작업으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원양업 초창기에 쓰러져간 실습 선원들의 희생과 수출의 역군으로 궁핍한 조국을 살린 선원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역사를 되새겨 봅니다. 지금까지 항해 실습선 북태평양을 횡단하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